오늘 데일리 탑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바로 이재명에서 홍준표까지 다자구도 대선 후보 수싸움입니다. 오늘 다자구도로 돌입한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풀어볼 거예요, 교수님. 네. 많은 이야기들 진행돼야 되는데 먼저 음식점 허가 총량제다.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수를 꺼내는 이재명 후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허가 총량제 뭐냐? 음식점?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뒤에 관악구에 있는 시장을 갔었어요. 시장 방문을 했는데 시장 방문하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하고 뭐 거기서 떡도 사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 자영업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주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총량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어느 지역의 음식점 또는 자영업자의 숫자를 몇 개로 제한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담배 파는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미터 이상 넘어가야만 담배를 팔 수 있는 그렇죠, 가게를 그렇죠.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처럼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음식점 총량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왜냐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랑 음식점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정말 퇴직하시고 퇴직금 모아가지고 문 열고 이런 분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약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대요. 1년이네요. 예. 한 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생존율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운 거죠. 경쟁이 그렇죠. 심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당장 직업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기 전에 뭘 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걸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고 요즘 뭐 음식점, 카페 뭐 바로 옆집에 또 있고 또 붙어 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그분들의 좀 뭐랄까요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음식점 총량제 이렇게 허가 총량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 후보들은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어제 오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얘기를 놓고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여론들을 거센 그렇습니다. 상태거든요. 어떤 내용들,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일단 뭐 야당 후보들은 왜 국가가 이런 걸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돈으로 가게를 여는데 그걸 총량제로 묶는다고 하면 그러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는 강조했지만 이는 실제 자체가 자영업 전반에 대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뭐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오후 그리고 오늘에 옮겨오면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네. 당장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도 이거 너무 좀 논란이 커지고 워낙 또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가 많이 그렇죠. 뽑아져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어제 네. 뭐 하루 종일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카드 뉴스 같이 캡처해서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활발히 공유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결국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면서 좀 진화하려는 노력한 걸로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논란이 돼버리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예전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제 발언하실 때 이런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맥락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생존율이 낮고 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덜썩 가게를 열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는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높여야 된다. 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음식점 총량제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자체가 뉘앙스로 보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이 부분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 말씀처럼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개인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그 지역에서 어떤 가게를 열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국가가 정부가 또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마련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통해서 자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생존 가능한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말이 총량제의가 나오면서 그게 그냥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발전을 했고 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좀 오해가 있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발언이 나옴으로써 논란이 커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 과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또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됐다는데 이것도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있은 이후에요. 의견이 완전히 나눠졌어요. 네. 일부 자영업자들은요.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눈 뜨면 새로운 가게 생겼다가 금방 또 없어져요. 네. 문 닫고 나가는 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이거보다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내가 내 돈으로 가게 열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막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랄까 논쟁이 되고 또 토론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크게 나쁘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지만 이게 이슈가 되면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리고 이런 이슈가 계속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화 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이재명과 받게 되면 결국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마이너스는 아니다. 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슈화하고 의제화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되는 후보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번에 음식점 총량제와 더불어 이 공약 중에 항상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추는 바로 이것이 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렇습니다. 카드입니다. 항상 이슈가 되고 맞아요. 논란이 되죠. 네, 토론의 그렇죠.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자주 만지작거리시는 후보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정민 재난지원금은 대체적으로 저는 그 찬성도가 높다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연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그때 하셨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약간 부족해서 이런 네.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수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거쳤어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네. 앞으로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법인세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고 수출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또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88%밖에 지급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이고 또 국민들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부의 뭐 비판이나 반대가 있는다 할지라도 국민 전체의 어떤 뭐랄까 지지를 끌어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이든 부정이든 계속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상 나쁘게 될 것만도 아니다. 그건 아니죠. 네, 이렇게 보시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 그리고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와 더불어서 또 요즘 또 함께 떠오르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 4일제입니다. 네. 주 4일제. 사실 교수님 저도 예전에는 토요일도 학교 갔었어요. 그렇죠. 저도 기억하시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럼요. 토요일 날까지 일하시고 항상 토요일 오후에 퇴근하셔서 반공이라 그랬죠. 반공인. 그렇죠. 맞아요. 오후에 우리 어디 가자 이러고 일요일에야 이제 하루 온전히 늦잠 잘 수 있는 날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주 5일제가 당연해졌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뭐 두 팔 벌려 활용할 일이지만 실제로 뭐 업무를 진행하시는 사업하는 입장이나 제대로 잘 돌아갈까 주 4일제 굉장히 우려도 많은 게 현실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의견이 팽팽한데요.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이게 사실 주 4일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부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경제학계나 노동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실행은 못했지만 우리가 주 52시간 나온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워라밸.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전 국민이 워라밸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워라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도 워라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즉 워라밸이 앞에서 끌고 코로나가 뒤에서 미는 형국이에요. 코로나 되면서 다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뭐 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메타버스도 활성화되면 이제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 4일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페인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모든 국민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실험을 진행 중이고요. 네, 실험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기업은 4일제를 실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요. 결근율도 적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걸 악용하면 제대로 임금을 지불 안 해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만 지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조그만 회사들 다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한 만큼 돈 준다고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 4일제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공무원들만 혜택을 누리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 다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 4일 근무제도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후보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반대 입장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주 4일제는 꿈의 어떤 공약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현실에 정말 적용 가능하고 그걸 통해 정말 경제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삶을 워라밸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혜택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찬성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주 4일제 뭐 시행이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겠지만 된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전혀 그 혜택이 좀 동떨어지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더하기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긴 할까요? 저는 가능한 얘기인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은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주 52시간 근무도 사실 얼마나 반대가 많았으면 그거 시행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고 또 업무의 특성상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하는 업무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교대로 돌아가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처럼 밤에도 나와서 취재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52시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정착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 4일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일하고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네. 경제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그러게요. 우려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형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우리도 요즘은 탄력 시간제, 근무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 예를 들면 8시간 근무하고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예컨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가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그걸 하고 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거보다 더 줄여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쪽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4일제라고 하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전체 노동의 시간 총량을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하면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예를 들면 화요일날 출근해서 금요일날 퇴근한다든지 예컨대 금요일까지만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당장 시행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슈화했지만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행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이슈하고 제도화해서 만들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선거 기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거고 지금 현재 봐도 국민의힘은 반대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대고 심상정 후보는 뭐 적극 찬성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네. 왜 우리가 못하느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꼭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든지 연결만 되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유 오피스를 쓴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행 가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총량으로 일하는 것들을 정한다고 하면 주 4일제도 크게 무리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현재의 기업이나 아니면 회사들의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좀 대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맞아요. 어느덧 대선이 다가왔어요. 그리 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야당 쪽은 지금 사자 후보 구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과 함께 서로를 향한 난타전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좀 흥미롭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거의요.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쓰지만 그냥 끝을 보자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왜냐면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와 정말 누구나 다 총력을 기울일 그럴 기간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지금 이 강을 이루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이 강구도. 이분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거기 가 있는 분들한테 파리떼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심한 말이긴 하죠. 그렇죠. 파리떼는 뭐 그러니까 썩은 물에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썩은 물에 파리떼들이 꼬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을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논란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ARS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문자 투표하고 ARS 투표하고 이러는데 네. ARS 투표할 때는 본인 인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예, 본인 책- 인증까지는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본인 인증하게 해달라. 왜냐면 ARS 투표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투표가 부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왜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대나 70대 이렇게 어르신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해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20,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약간 갈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60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모 당협위원장이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 근데 문자 내용이 뭐냐면 혹시 문자 투표하실 때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조직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찍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거는 비밀로 해야 되고 투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걸 다 이런지아에 그냥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본인 인정 안 하고 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논란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만약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요.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랄까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포함해서 부인, 장모 세 분이 다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분 뭐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감옥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결국은 위험한 후보다 이 이미지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어쨌든 경선에서 이겨서 1등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는 막말이 많이 했었고 예전에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도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본선 경쟁력에서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누가 여당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가를 맞아요. 놓고서는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으니 또 네. 당연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서로 네거티브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4인 후보 1대1 맞수 토론, 끝장 토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할 걸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 네. 관전 포인트 교수님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일단 근데 오늘 맞수 토론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부딪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을 텐데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이제 맞스톤을 하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 뭐 2대2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을까요? 어떤 얘기냐면 원희룡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고 한 팀이고 한 팀이다.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한 팀이다. 이게 이제 2대1 구도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뭐 7번째 됐나요? 네. 그전 토론회 시작하면서 두 분이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꿍짝이 잘 맞는 모습을 팀플레이를 보였어요. 했다, 맞아요. 이런 그래서 느낌인 거죠.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안 했어요. 서로가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는 막 칭찬해주고 이랬거든요. 도지사로서 경륜도 많으시고 또 정책도 좋은 거 많고 원희룡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맞수 대결은 그렇게 크게 충돌할 부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다고 또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판이. 그래서 아마 공격은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홍준표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수사, 고발사주 문제라든지 장모 와이프 관련된 문제 이런 얘기를 주로 꺼내고 부정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잘 답변할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언이 계속 쌓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정책적 부분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원희룡 후보는 정책적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륜이 정치인으로서 경륜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잘 답변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좀 싸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치열한 또 그런 네, 파이트가 예상된다는 그럴 것 말씀이시죠? 같아요. 아마 이제 물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공격을 많이 안 할 거지만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지지율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두 분을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 공략을 해서 표를 그쪽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표를 본인에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본인이 홍준표 후보의 약점들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흥미진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면 국민들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그 초선 의원들이 원팀 경선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어요. 원팀 경선을 추구하고 나섰는데 이 원팀 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의도를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그 민주당 경선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그냥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선 끝나고 나서도 바로 승복을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당무위원회에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법원에 가서 또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끝나고도 한 3일 이후에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승복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컨벤션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이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경기가 끝나고 즉 경선이 끝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좀 이렇게 같이 꽃도 들고 화합하고 네,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지는 맞아요.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원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보면 민주당보다 더 싸워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싸움을 보면요. 정말 막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뭐 아까 말 감옥 얘기도 나오고 범죄자 얘기도 나오죠. 뭐 아까 파리 때 얘기도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막 원팀이 안 되고 분리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도 안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점을 우려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도 두 분이 바로 승복을 할까 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갈라서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홍준표하고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화학적 결합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팀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께서는 이미 약간 이강 구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미.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머지 두 후보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 추이로만 본다고 하면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강 후보 중에 또 한 분이죠. 홍준표 후보 좀 얘기 좀 더 해보면 네. 대선 공약으로 개헌 꺼냈어요. 사실 그렇죠. 개헌은 또 항상 만지작거리는 맞아요. 카드 중에 하나이죠. 네. 대통령 이제 4년 중임제, 뭐 네. 상하원제 도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홍준표 후보의 이 개헌 공약 이건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저는 일단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던질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 입장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앞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앞섭니다. 네. 근데 이제 당원 50%, 일반 50%거든요. 당원들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최근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후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판에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 안 된 거고요. 근데 개헌 카드는요, 단일화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각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또는 뭐 본인이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 본인 임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시작하고 중반까지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바꾸겠다. 그러면 권력을 분점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2년, 뭐 예를 들면 5년이면 2년 반 정도 본인은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개헌해서 내각제 하게 되면 총리가 이제 실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렇죠. 상대 후보 누군가에게 러브콜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던지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고도로 다른 후보와의 연합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림수도 있다. 즉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선택적 어떤 그 공략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꺼내볼 만한 카드다. 그럼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예. 일단 충분히 지금 제안해볼 만한 그런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후보들이 좁혀지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후보들에 대한 민심도 좀 궁금해요. 이 민심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교수님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심은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아직도 지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일반 대중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여론조사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고 있어요. 근데 좀 그 범위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크지 이렇게 볼 수 않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네, 이런 네. 공방이 오가는군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약간 처음에는 기대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만 해도 일반 대중들도 홍준표 후보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계속 빠진 이유가 실언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프리카 노동, 손발 노동 문제, 뭐 후쿠시마 원전 문제, 부정식품, 뭐 또 그다음 페미니즘 관련된 거 뭐 제가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 거기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발언들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프레임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의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총장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대중들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나와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한번 낙선의 경험이 그렇죠.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막말 얘기는 요즘은 별로 안 하시는데 예전에 막말하면 또 홍준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였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대선 나가면 이번에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으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실언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 한번 낙선한 경험에다가 막말의 대명사라고 한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여기까지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정 부분 좀 마음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당심이 민심을. 민심을 쫓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선거는 전 국민 전 대상이죠. 국민이 다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렇죠. 경선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심도 결국 민심을 따라올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선은 당원 50%, 일반인 50%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원의 비중이 50%가 있기 때문에 당심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전략적 선택을 할 거냐? 제가 말하는 전략적 선택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민심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뭐 유일한 그런 어떤 대권 주자다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지지율이 조금씩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요소 윤석열 후보에게 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실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계속 쌓였는데 그 실언이 쌓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불신이 생겨요. 있든 없든 제 말은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있냐 없냐 이걸 제가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그 실언의 말은 결국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후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걸 불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본인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집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의 점수를 깎아 먹었던 실언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대안을 해야 되고요. 대선 후보, 특히 대통령을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생망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번 이생망. 생은 망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인터넷상에 많이 또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생망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살기 힘든다는 걸 반증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집값이며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취업도 어렵고 물가는 높아지고 어려운 상황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경선이 있다, 대선 후보가 이제 누가 나온다, 내년에 대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나랑 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치 이제 정말 신물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뉴스 보기도 싫다. 네. 그런 분들 많은데 전 네. 분명히 우리 정치권에 이렇게 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교수님 민심 아니 어떻게 젊은이들 입에서 이번 생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나오게까지 됐는지 민심이 이렇게 냉담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취업.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까 뭐 토요일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뭐 어디든 그러니까 그 뭐 종류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류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안 되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정치가 무슨 관심이 있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물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젊은이들의 취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법을 어떻게 만들고 규제를 어떻게 하고 뭐 예컨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치 영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비전을 보여주는 게 맨날 싸워요. 그렇죠. 여야 나눠가지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뭐 회의하라 그러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 국민들이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침물이 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이제는 목소리 크고 뭐 이념적으로 대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대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번 생애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지금 보면 지금 뭐 서로의 약점만 잡고 네거티브 공략만 계속하잖아요. 여야가.
그러지 말고 정책적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정책을 얘기하면 그 정책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점은 뭔지 얘기를 해야지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꼬리 잡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깎아내려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혐오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취업에 관한 얘기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거든요.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할 때만 해도 뭐 취업 준비 기간이 다들 뭐 휴학을 하고 했지만 뭐 1, 2년 정도였다고 예. 하는데 요즘은 1, 2년 정도의 휴학은 기본이다. 맞아요. 예. 그러고 또 뭐 토익, 토플 하얗게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문제는 그래서 간신히 바늘구멍을 통과해 취업을 해도 월급으로는 집 사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월급 저축하는 재미 하나도 없다. 해서 뭐하냐. 전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티끌모아 티끌이래요, 교수님. 태산이 이게 또 아니고. 지금 네. 우스운 얘기지만 네. 티끌모아 티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이 좀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준 정책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저 맞아요. 사람 나빠요만 맞아요.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세대로 떠오른 MZ 세대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MZ 세대, MZ 세대 어떤 MZ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피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애 전략을 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MZ세대에서 이게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 보면 뭐 이렇게 좀 웃기고 재밌게 하고 유튜브 나오고 예컨대 그런 걸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런 그것도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가 아닌데 맞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나가서 좀 웃기고 뭐 이게 랩하는 모습 보이고 뭐 이런 걸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20대들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정말 정책적인 부분에서 20대들이 정말 저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결혼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20대 또는 MZ 세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현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취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집을 얻고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지막 좀 들어서 본인들 뭐 문재인 정부도 일정 부분 또 사과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나중에 이제 바꾸면서 조금씩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어떤 집들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웠으니까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대선에 승리 못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어쨌든 실패한 정책이었고 다른 정책에 비해서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LH 사태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 몇 개를 짓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럼 실행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돼야 되니까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후보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림이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공약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그렇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경선 끝나고 나면 이제 공약을 내거든요. 공약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갈 텐데 공약이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100대 공약, 200대 공약 막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펴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된 공약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냥 예비 후보로 나와서 경선 과정에서 몇만 원을 짓겠습니다. 어디다가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누구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큰 그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구상해 보겠다. 이런 그림이라도 그려진다면 좀 더 맞아요. 국민들이 좀 명쾌하고 좀 어떤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중대재해법 예.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동정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그렇죠. 하나고 중요한 정책이죠. 항상 논의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 중대재해법이 핫 이슈 중에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노동정책 관련한 얘기도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노동정책 관련된 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미완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미완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실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지만 일단 유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도 원청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큰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게 들어가지만 조그만 회사나 이런 데는 유예를 해줬어요. 네, 2년인가 3년. 유예를.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법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즉 원청이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어떤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원청이 하청업체가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부분의 선이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청은 사실 하청을 주더라도 그 하청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요, 법으로 그거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주거나 책임을 안 져요. 네. 근데 하청업체는 사실은 제대로 안전관리 안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 선발할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나서 그런 점수 다 매겨서 그리고 나서 선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김용균 씨 사태 이후에 제2, 제3의 김용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완성으로, 즉 처벌 규정이 약화됐고 유예 기간을 두다 보니까 실제 바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 대선 후보들은 좀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업은요, 본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소비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반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이 뭐 혼자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한 어떤 그 노동력만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뭐 좀 보수 정당은 기업 편을 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자들의 안정을 지키는 문제는 이건 여야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진보 보수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면 안전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이게 무슨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반드시 한 목소리로 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경선 후보들 얘기, 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이와 함께 요즘 종로 보궐선거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수 이준석 국민의힘 그 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또 시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지역구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죠. 그렇죠. 거기를 포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구 주민들 얼마나 출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신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고 거기 출마도 했었잖아요. 몇 차례 출마를 그랬었죠. 하고 비록 낙선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아들 이름을 표방하고 나선 맞아요. 상황이죠. 근데 이거 종로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언적으로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종로 선거는 좀 달라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는 이제 대통령,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하지 않잖아요. 네. 대통령은 뽑지만 그렇죠. 대선하고 함께 이루어져요. 선거가. 네. 그러니까 강남하고 종로하고 대선 세 개가 함께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치 런닝메이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예요? 정치 1번지입니다. 정치 1번지죠. 종로는 상징적이 있는 지역구죠. 맞아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종로는요 아주 박빙. 늘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좀 더 거물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지만 지금 원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원내로 진입하는 게 필요해요. 대표는. 그래야 활동을 좀 더 잘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본인은 사양하더라도 당에서 나가야 된다. 런닝메이트로 나가서 이번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종로뿐만 아니라 대선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나가서 싸워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 네.
마지못해 받는 형식으로라도 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본인은 좀 애매하게 지금 답변을 유보해 놓은 상태지만 아무래도 종로의 상징성 네. 그리고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일종의 부통령과 같은 러닝메이트 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물급 인사가 나와줄 필요성 때문이라도 참가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은 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로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당도 사실은요 종로에 거물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뭐 박영선 전 네. 의원, 그다음에 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다 거물급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그거는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네.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면 거물급이 나갈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참 신선한 젊은 세대가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측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 1번지 종로의 선택도 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저희가 대선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길게 해보고 정책도 좀 다뤄보긴 했는데 네. 이번 대선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 다음 위드 코로나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 말씀드린 MZ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외에 어떤 변수, 어떤 점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 부동산 문제, 아까 부동산 말씀드린 문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크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그래서 부동산과 플러스 경제 문제가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 어렵잖아요. 힘든 분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직업을 잃은 분도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분들의 생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위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사람, 부동산 정책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상황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가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전체 4명,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4명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결과죠, 사실. 그렇죠. 그걸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도 일종의 정권 교체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후보이지만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약간의 결이 다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실현되느냐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하면 관전 포인트는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대선에 뛰어들어서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 싸움으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해 봅니다.